법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판단하는 거는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을 벌면은요, 금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법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아무리 벌어도 괜찮다. 개인들은 많이 벌면 내야 된다. 네. 형평성의 원칙이 조금 걸립니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중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이제 개묘년 새해도 밝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들 지난해 말에 다루었습니다. 이제 아마 세계 경제는 제조업 경쟁의 시대에서 20세기 후반부부터는 신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융, 이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런 모든 새로운 산업 형태를 뒷받침하는 것은 금융의 흐름에 있다. 결국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 부의 측정 가치로서의 돈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가 아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화폐 금융론적인 이론이 있습니다만 실물 경제에서는 역시 금리, 환율 이런 내용들이 실제 관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두 금융경제 전문가 교수님 한 분과 또 현장에서 정말 여러모로 박학다식하신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분은 서강대학교 로스쿨의 이상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이상복 교수님. 네. 이 금융은 법이다. 책 부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은 법이다 한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아직 모르고 계시고요. 네. 사실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은 은행은 은행법. 네. 그 전에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법. 네. 은행은 은행법, 증권 뭐 등등 펀드 등등 이런 거는 자본시장법, 보험은 보험업법. 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이라고 인식을 해야지만 일반 국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법률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출처를 밝혀 주어야지만 그 오류가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때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딱딱하긴 하지만 금융은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경제학을 전공하시다가 법이라는 거를 같이 전공을 하시면서 볼 때 우리나라 법체계 상법, 특히 민법 이런 이 경제와 관련된 법 체계에서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또 변호사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고 평소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뭐 민법이라는 거는 뭐 일반 사법, 개인 간의 네네. 법이니까 뭐 판사님들이든 뭐 검사님들이든 법조계 변호사들이든 문제는 없죠. 다루는데. 하지만 상법까지도 뭐 민법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민법이 네. 특별법인데 네. 금융은 조금 다릅니다. 네, 금융은 조금 다른 게 첫째는 그 범위도 워낙 방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나 네.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도도 예.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이나 특히 금융상품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법학만을 예. 공부한 법조계 사람들이 금융을 이해한다는 거는 매우 어렵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은 뭐 대강 아시겠지만은 학교 다닐 때 되게 실물 경제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렇죠. 금융경제라는 거는 화폐금융론 네. 그게 이제 금융경제학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금융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네. 사실은 금융이 이렇게 그 경제 자체에서 꼬리였다가 이렇게 머리가 되는 과정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급격히 금융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아마 학교에서도 그 커리큘럼에 네. 반영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 향후에는 좀 반영하는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올해 들어오기 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벌써 투자의 손실과 편익의 분석의 해석 방식과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법 외에 이게 과연 이 강원랜드의 채권 발행을 중단했을 때 만약에 부도 사태를 냈을 때 가져오는 파장 이런 건 해석이 상당히 다를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좀 다뤄주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일단 말씀드리면은 이 금융 상품 중에 난해하고 복잡한 상품 구조를 아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사님도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 신고를 알고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게 제 입장이고요.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경제는 시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하죠. 신뢰고요. 신뢰고. 신뢰고. 또 하나는 금융이라는 게 신용이고 신용이라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지사님께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 관련해서 네. 한마디로 갚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석에서 얘기했으면은 뭐 농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네. 시장은 아마 금융시장은 제가 볼 때는 석쇠에 예. 아주 작은 생선들을 예. 굽는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못하면은 그 빠진다. 석쇠에 다 밑으로. 달라붙거든요. 달라붙고.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그냥 조심조심 예, 아는 것도 확인해 가야 되고 네. 모르면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 말씀하시는 바람에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신데요. 네. 석쇠에 물고기를 굽는다. 그렇죠. 생선은 너무 좋은 표현이신데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책에 금융과 신용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조그마한 믿음이라는 알갱이가 금융과 경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네. 이게 너무 마음에 닿습니다. 변정균 전문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변정균 전문님께 네. 뭐 실업률, 소비자 물가, GDP 성장률 모든 것이 다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툴을 환율 시장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환율 변화를 하나의 결과물로만 놓고 해석을 하는 건지. 왜냐 그러면 전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환율의 변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MF가 신흥국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환율은 큰 변동폭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강달러 시대지만 강달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세대가 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대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게 먼저냐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그 과정의 산물이냐 아니면 결과의 산물이냐.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율이라는 게요. 그 통화가 있어야 환율이 있습니다. 네. 그죠? 어떠한 통화, 각 나라마다 나라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뭐 100몇십 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요. 네. 100몇십 개가 넘는 세계의 통화들이 있습니다. 이 통화들을 갖다가 교환하는 그 상대적 교환 가치가 환율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이걸 수입해 왔다. 네. 아니면 이걸 유로존에서 수입해 왔다. 그러면 이걸 갖다 교환하는 그 상대적인 교환 가치가 환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더 싸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출하기에 좋아지고, 그죠? 비싸지면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대적인 교환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상대적인 교환 가치라는 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 정말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물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역 조건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금리라든가 네.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모형을 저희가 계량 모형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니까 이 상관관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빼고 넣을 수도 없거니와 이게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자체는 예. 이 환율이다. 경제 자체가 환율이다. 네. 이 환율을 보면은 그 경제를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편하게 저희가 생각하시면 환율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떠한 상태를 알려주는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두 분 말씀을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분께 보다 심층적이고 또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두 분 뭐 편하게 아무 분야 먼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외환 시장에도 공매도 시스템이 있습니까? 외환이요. 예. 외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시스템은 없고요. 예. 선물로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예. 보통 공매도 그럼 이제 지금 저희들 금융시장에서 가장 요즘 핫한 게 공매도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이 바게닝 파워를 이용한 시장 왜곡 문제. 네네. 두 번째는 금융 투자에 대한 어떤 소득 과세. 이 문제가 지금 담겨져 있고요. 상당히 많은 세금 관련된 이슈가 또 이 금융 투자와 관련돼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시장에도 이 공매도가 있냐 여쭤본 이유는 사실 선물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는 현물 시장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현물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이나 이런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공매도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개인 투자가들의 지금 의혹이고 의구심이고 불안감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 편하시게. 한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매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매도라는 지금은 없는데 매도를 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미래에서는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환시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선물을 갖다 매도한다는 거는 현재 현물을 갖다 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것들을 갖다가 좀 현실적으로 양면에서 같이 보면서 여러 측면에서 같이 네. 보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그 기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네. 가져가고 싶습니다. 예. 이상국 교수님,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옛날에 주식시장이 처음 네덜란드에서 증권거래소가 열렸을 적에 과연 공매도가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공매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를 하느냐? 방금 우리 변정규 전무가 말씀하신 미래 가격의 발견 기능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맞습니다. 미래 가격의 발견 기능을 선물 시장이 과거 일본 사람들이 쌀 선물은 했지만 이게 주식 거래에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선도 인매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이거든요. 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숏세일 예. 뭐 그런 영화도 최근에 그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그 상황을 묘사한 영화인데 미국 영화인데 인기를 끌었고요. 책도 네. 그 인기를 끌었고 그러니까 빌공짜 한자로 하면은 매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매도한다. 네. 공짜는 빌공짜. 예. 없는 거를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있는 거를 들고서 파는 건데 네. 이걸 없는데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변정규 전문의 말씀대로 언젠가 사서 건네주는 거잖아요. 갚아야죠. 예.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외환 선물이든 네. 뭐 주식시장이든 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흔히 우리가 그 생각하는 현실 매매하고는 달리 이쪽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는 현재 매매하고 결제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지금 팔고 지금 막 팔았어. 이틀 있다가 결제할 거야. 그 기간 동안에 네. 딴 데서 사다가 결제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있죠. 네.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있으니까 사고가 터지기도 해요. 그렇죠.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강조하게 되면은 공매도를 금지하자.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네. 공매도 관련해 갖고 불공정 거래 네.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내부자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금지하자. 네. 이런 견해가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의 순기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네. 자본주의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 기능이 있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가격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면은 가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네. 두 번째로 가격을 발견해서 예. 가격이 하락하거나 지나치게 폭락하거나 예.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좀 예방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기능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름대로 규제를 가하고 있죠. 네. 그거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게 이제 개인들한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첫째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개인하고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놓고 볼 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왜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는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네. 왜 우리 개인들한테는 예.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대우를 하느냐. 그래서 계속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개선책을 내놓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제가 뭐 생각을 해보긴 해봤는데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정규 교수님, 뭐 주식은 조금 뭐라 그럴까, 뭐 환율하고는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방금 이상복 교수님 말씀 주신 이런 공매도 시스템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큰 유동성을 가지고 큰 손들이 가격을 매도를 숏세를 해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가 내려간 가격에 다시 리바이를 해서 갚아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스프레드, 아비트리지가 거래가 만들어지는 차익 거래가 만들어지는 이런 행태를 가장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좀 불만스러워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아까 그 금융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닿습니다. 사실은.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금융을 하는데 금융은 사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객체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체는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네. 이걸 법인이 사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금융 활동을 통해서 네. 이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 금융 활동을 갖다가 제어하고 규율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사회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사회 활동을 갖다가 규제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과 규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법이 필요하고요. 증권법이 필요하고 그렇죠. 외환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각 활동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주식은 사실은 금융시장의 꽃입니다. 네. 네, 주식시장 없이는 한나라의 금융시장이 꽃이 피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만큼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만 잘 쓸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네들이 잘 빌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공매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도를 갖다가 원래 만드는 취지는요.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주식이 없으면은요. 왜냐면은 큰 기관들은 갖다가 주식을 얼마든지 비싸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나중에 이것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함부로 포지션이라고 하죠. 구축을 못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이 있어야지 내 포지션이 구축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네. 그럼 이걸 갖다가 근데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그러면 내가 사실 좀 빌리면 어떨까? 빌립니다. 순기능이 있는 거죠. 굉장히 네. 좋은 기능입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들 중에서요. 예. 개인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점에서 네. 빌릴 때 네. 개인에게 빌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주식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특별하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의 주식을 빌려서
팔거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네네. 개인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네. 이자를 주든지 어느 정도의 일들을 줘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갖다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공매도 시스템을 개인들한테도 이렇게 쉽게 억세스가 가능하도록 네.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공매도를 했을 때는 어떠한 적정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네. 공매도에 대한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수 그렇죠. 있도록 이렇게 네. 적당한 선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금융의 자율적인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도록 해야지 제도 자체를 갖다가 없애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국 교수님, 사실 네. 금융감독위원장 하마평에 오르셨었잖아요. 예. 만약에 금융감독위원장이 되셨더라면 공매도 제도의 방금 변정규 전무가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라든지 평소에 갖고 계신 어떤 그 개인 투자가들의 시스템적인 어떤 불확실성 내지 불안함 이런 불공정성 이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실 의향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 변정규 전무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주식시장이 이 금융시장의 꽃이다. 동의하고요. 우리 지금 각수정 박사님 말씀대로 공매도 부분은 그 주식시장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불공정거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불공정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 네. 내부자 거래, 네. 부정거래 행위, 시장 그렇죠. 질서 교란 행위 보통 네 가지를 꼽는데 이게 특히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 범죄의 대표 선수다. 그렇죠. 그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증권시장, 즉 주식시장이 투명하지 않고는요. 공정하지 않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시장을 떠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불공정 거래는 네. 척결을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의 SEC가 네. 상당히 증권거래위원회. 그렇죠. 증권거래위원회가 네. 아마 각국이 아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제도를 개수했죠. 그거를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집행만 들여다보는 거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위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시장 접근성이 높으니까 네.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좀 감안을 해서 금융위원회 쪽에다가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외환시장, 그 다음에 이제 자금시장이라고 하는 단기금융시장, 네. 채권시장, 네. 주식시장, 외환시장이나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채권시장, 그렇죠. 국채시장이나 네. 피해자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리지 못해요, 별로. 네. 그러니까 오로지 주식시장에서만 수익들을 올리고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해봤던 게 지금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현재는 시장 마감 이후에 예. 공매도 잔고를 예. 공개할 겁니다. 예. 시장 마감 이후에 예. 공매도 잔고를 공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실시간으로 공매도 주문이나 잔량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의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심부터 걷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어서 그 공매도 잔량 관련해 갖고 한 10% 정도는 좀 위험한 수치니까 네. 물론 살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10% 정도 공매도 잔량이 쌓이는 경우에는 네. 그날부터 한 1개월 정도 예. 그것들 구체적인 건 살펴봐야 되지만 그날부터 1개월 정도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는
연기금이나 네. 금융회사, 뭐 증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연기금이나 뭐 예탁원, 뭐 증권금융, 증권회사들이 그 공매도 대상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투자자들한테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여해 주는데 네. 그 개인들한테도 한 10% 정도, 뭐 그것도 구체적인 수치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10% 정도를 항상 네. 대여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 거죠. 예. 개인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자. 그 대여 기간도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180일입니다. 네. 근데 왜 공매도 그 대여 기간은 늘린 게 90일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자들의 그 의식이나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신용거래처럼 180일 정도 해줘도 문제가 글쎄 없지 않나 말이죠. 싶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모펀드도 네. 있고 그죠? 다양한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덩치 큰 공매도 대여 물량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네, 것도 상당히 있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제가 지금 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또 물론 뭐 연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된다는 거는 뭐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인데 자,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금융투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학개미 그러는데 외국 투자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아마 세금을 내는 걸로 그 정도. 근데 우리 시장에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개인들이 소득을 많이 내느냐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소득을 많이 내느냐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또 채권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환율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큰 손들이 돈을 많이 벌지 작은 손은 돈을 많이 못 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과세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뭐 변정희 전무님이나 이상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예, 이게 금융투자세, 금투세 관련 부분에서 논의된 시점이 꽤 몇 년 됩니다. 그렇죠. 예, 꽤 시점이 한 2018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예. 그쯤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쭉 시간이 좀 흘러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게 아마 2년 정도 2년 정도. 유예가 됐다고 예.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만 놓고 보면은 글쎄 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까? 그건 조금 의구심을 제가 좀 네. 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등등 이유로 뭐 유예를 했지만 저는 좀 그게 이렇게 적당하다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게 맞죠. 네. 그것도 또 시장에 대한 신뢰거든요. 경제는 심리고 시장은 신뢰고 다 신뢰인데 그 당국이든 뭐 국회든 이 나란히라는 분들이 하기로 했다가 자꾸 미루고 또 안 하고 취소하면은 이 신뢰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글쎄 그렇게 적절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제가 오래전에 2018년인가 19년인가 18년쯤 같은데 어느 네. 경제지에 그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증권거래사와 조세정의.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합니다. 네. 왜? 농어촌 특별세 때문에. 그렇군요. 그 의원님들도 어렵고 아마 정부도 기재부도 세수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그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좀 내용을 다듬고 좀 의견을 수렴해서 네. 이 세제를 개편했거든요. 네. 예, 종합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경제 10위의 대국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이 조세 체계가 좀 낙후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투세 자체도 저는 낙후돼 있다고 좀 봐요. 그 전에 논의할 때 네. 다른 나라 좀 주요국들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네. 체계적으로
여야 합의로 네.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그래야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든 외국 기관들이 볼 때도 한국의 이 금투세 관련 조세 체계가 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구나. 네. 이것도 또 매력적인 얘기거든요. 네. 우리 변준규 좀 어떻게 글쎄요, 굉장히 좀 제가 난감한 질문들 많이 드리죠. 네.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이슈기도 하죠. 예.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은요, 개인 투자자들 외에 외국인들 그리고 법인들 이렇게 주로 세 가지 투자자 군으로 나눠서 보통 봅니다. 시장에서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괜찮다. 그죠? 그리고 네. 1%밖에 안 된다. 5천만 원 이상 네. 버는 수익자들은 1년간. 네.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을 벌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법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아무리 벌어도 괜찮다. 네. 근데 그럼 개인들은 많이 벌면 내야 된다. 네. 이 형평성의 원칙이 조금 걸립니다. 약간 역차별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부자 감세가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종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종합소득세인데요. 네. 종합소득세는 45%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뭐 20몇 프로만 내면 되니까 오히려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쪽에서도 형평성의 논리가 조금 저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요, 아까 그 이상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네. 지금 이게 증권거래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정이. 근데 그것을 계속 가야 된다면 지금 이게 주식 양도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부동산 양도세를 지금 새로 네.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신설을 했듯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게 관례였어요. 그 수익에 대해서. 네. 주식해서 번 돈은 거래세를 내면 얼마든지 벌어도 니네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자본시장의 매력입니다. 주식시장의 매력이기도 하는데 이 매력을 갖다가 좀 저감시키는데 투자자들의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매스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상문 교수님 뭐 네, 아닙니다. 공감하시는 네. 내용이십니까? 그 어떻습니까? 방금 이제 두 분께서 공매도라는 것과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사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체감, 네. 소득 또는 손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법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제가 책을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과연 지금 저희들이 나눈 이런 내용들을 아까 금융감독위원장 후보로 오르셨으니까 이게 하나의 법 체계로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뭐라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워딩인데 어떤 언어로 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법률적인 용어로. 법률 공매도 부분부터 네. 얘기하면은 공매도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네. 일단 들어가 있고요. 네. 법 체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아래 하위 규정이 금융투자업 규정이 네. 들어가 있고 시장을 관리하는 네. 한국거래소의 규정에도 공매도 관련 부분들이 업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 업무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법률을 손대지 않더라도 시행령이나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세법 아까 금토세 문제는 글쎄요, 새롭게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거. 어쨌든 지금 유예된 거를 떠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해외의 그 여러 나라들의 네. 그 사례를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법률을 좀 손을 봐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네. 그게 대부분이었죠. 예.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 여러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모아갖고 이렇게 묶은 거죠, 그냥요. 그러니까 좀 필요하고 옛날 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거는 좀 없애고 버리고, 예. 지금 계속해서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 왔다 그래나 이렇게 이제 필요하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규정화해서 법률 이름을 새로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교수님 책을 딱 그 방송 전에 네. 빠르게 이렇게 넘기다가 재밌는 대목이 뭐 16페이지 쪽에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교수님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제 질문이 헌법 제127조 2항은 국가 표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화폐 제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제 공매도 제도라든지 투자 소득세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 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냐. 만약에 국가 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면 국제 표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뭐 흔히 알다시피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위에 상위법이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법 체계가 사실 국제법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헌법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니까 그런 뭐 마찰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법의 무식한 문외한으로서 여쭙고 싶은 게 과연 국가의 표준이라고 하는 헌법적 해석이 금융제도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좀 의구심이 든다 그럴까요? 좀 너무 광의로 해석한 건 아닌가 하는 제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당혹스럽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문장을 생각해서 집어넣은 이유는 네. 우리나라 헌법은요. 금융이라는 두 글자 예. 뭐 은행이든 어쨌든 금융이든 은행이든 화폐든 네. 이런 용어가 헌법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1987년도에 개정된 헌법은요. 네. 다만 재헌헌법인가? 재헌헌법인가는 은행하고 보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런 규정을 넣냐 하면은 거기서 끌어와서 화폐 제도든 어떤 제도든 네. 금융제도라는 용어도 없다가 네. 금융위원회법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제도들을 뭐라 그러나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많은 나라들이 화폐 제도, 화폐, 금융 이런 용어들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제헌법이라고 하면서 네. 경제 관련 용어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나오는데 네. 예전에 87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금융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헌법에 가장 중요한 거고 출발점인데 거기에 금융이라는 용어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한국은행법, 네. 뭐 은행법, 네. 무슨 뭐 외국환 거래법, 파생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쉽게 네. 갈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다른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예. 처음 알았네요. 없었던 거. 없습니다. 없고. 재밌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각수정 박사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게 뭐 국제법이나 국내법은 뭐 효력은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모든 국제법이 국내법처럼 단일 법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일본법도 국제법, 미국법도 예. 국제법, 뭐 중국법도 영국법도 국제법이라고 예. 통칭할 수가 있죠. 예.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네. 뭐 외교 관계가 생긴다고 그러나 뭐 조약을 체결하고자 뭐 이렇게 예. 하기로 한 나라만 예. 그 나라 해주는 거고 예, 일반 뭐 조약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그 박 박사님 행간의 의미를 좀 되짚어 봤더니 예. 금융 관련 규정들은 뭐 국제증권기구, 네. 뭐 이오스코라든가 그렇죠. 거기서 만든 기준,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뭐 바젤 예. 뭐 1, 2, 3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은행 감독기구인
국제은행감독기구라고 하는 바젤위원회에서 네. 바젤 1, 2, 3 우리나라만 받아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세계가 다 받아들일 그렇죠. 때 있죠. 네, 그런 경우는 국내법으로 빨리 흡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금융 영역만큼은 네. 국제금융기구에서 네. 발표하는 게 네. 머지않아 들어와요. 제가 이제 여쭤봤던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꿀꺽 삼키고 투자자 제소 ISD까지 들어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사실 엄청난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지금 외국 사람들이 툭툭 건드리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 헌법마저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손을 댄다는 것이 투자자 제소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지만 근데 이걸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중국 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 보험이나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많은 기관들이 또 투자를 하러 들어갈 건데 과연 우리는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학습과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ISD에다 제소를 해서 우리가 뭐 받아낸다든지 손배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방금 그 짧은 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던. 이거 예리하신 겁니다. 그게 예. 상당히 예리하신 거고요. 거기에 걷다가 네. 많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포섭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헌법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네. 이렇게 그 용광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게 법률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갖고 헌법과 금융질서 제가 이런 제목을 다뤘거든요. 네. 우리 헌법에는 경제질서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금융은 경제 일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제질서에서 금융질서를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개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뭐 보험업법 보험법, 예탁업법, 등등등 예. 보게 되면은 금융질서, 뭐 신용질서, 금융거래질서 이런 말 그렇죠. 다 쓰거든요. 나오죠. 예. 예. 처음에 이런 개별 뭐 은행법이다 개별 금융업법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경제질서라는 그 네 글자에 네 글자에 나머지 하위 법률들의 그런 금융질서, 그러네요. 신용질서 이런 게 포섭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그 취지라고 하면 네. 교수님 제가 변호사님으로 고용을 해서 네. 우리 이상복 교수님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국가 상대로 소송이요. 예. 가상화폐로 해서 손실을 봤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제가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소송이 수많은 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금융 관련해 저축은행 건은 뭐 부지기수고요. 론스타 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부 다. 네. 그러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영끌 투자 실패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볼 때는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아까 시장 말씀한 시장에서 봤을 때 정서법상 옳으냐 그르냐 관례법상 관례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여쭙죠.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입법을 해야 되는데 왜 입법을 안 했느냐. 네. 입법을 해야 된다. 자귀. 음. 해야 된다. 안 네. 했다. 부자귀. 예. 입법 부작위라는 얘기를 써요. 네. 법률 용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이걸 안 했느냐. 어쨌든 이기는 건 그다음 문제고 네. 그 법리를 한번 구성을 해서 제기할 수 있지 않나? 네.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입법 부작위. 네, 입법 부작위. 예. 어쨌든 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 문제는 손실 보상은 더 좋지가 않고요. 손실이나 손해하고 손실 손해는 한 글자씩은 같지만 다르죠. 차린 예. 게 다른 게 손해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국민이 피해 입은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그렇죠. 건데 예. 손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적법한 행위니까. 적법한 행위니까. 그건 예. 뭐 개발 보상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별로 적합하지는 않고요. 손해 국가가 뭐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배상법 2조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네. 어떤 액션을 해갖고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네. 어떤 액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요.
변정규 전무님, 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난해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사모펀드 라임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청에 잘못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 같은 무지랭이들은 제 얘기를 헌법재판소에 제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마음만 먹는다면 왜 이거 관리 안 했느냐. 저축은행 사태 터졌다 부산은행 왜 이거 사전에 관리 안 했느냐. 금융감독원이 왜 존재하느냐. 그런 걸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을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금융업을 영위를 하려고 하면 그냥 못해요. 그냥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와서 수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로펌에. 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로펌부터 지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들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그레이해요. 저 같아서 한 거 없어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문제지 뭐 제가 뭐 그레이합니다. 금융당국하고 문제지. 교수님을 지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금융법이요. 굉장히 그레이합니다. 예. 명확관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걸 갖다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로펌들이요. 금융이나 금감원에 가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해당 사무관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어떠한 판례를 갖다가 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 법조문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로펌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서도 법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금감원이나 금감이나 사실은 정부 관료들도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떠한 A부터 G까지 Z까지 어떤 상황은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많이 편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윈윈 해피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규제 체계가 예.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하지마 뭐 이렇게 하지마가 맞냐. 그렇잖아. 이렇게 예. 전부 하지 마라. 예. 야, 이건 하지 마. 나머지 다 해. 다 해. 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맞습니다. 훨씬 더 심플한 게 아니냐.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금융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거를 우리가 개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 얘기는 그 나라 거 베끼려면 다 베껴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만큼 갖고 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누더기가 돼가지고. 예, 이거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 미국이 잘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SEC라는 노 액션 레터.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줘요, 이렇게. 네.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뭐 하면 되고. 그렇죠. 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네. 놔두고 그냥. 시간이 약간 좀 달라요. 모자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저 변정규 전무님 전공 분야를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이 못 여쭤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모 기대되네요. 어떤 건.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를 할 때 네. CFO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장이 저에게 달러를 좀 우리 곽 박사, 곽 부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00만 달러를 1160원대 초반일 때 매입을 해서 지금 뭐 1,400원대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를 잘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뭐 계량 모델 가지고 있느냐? 환율의 예측을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럼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이다. 감. 그러니까 이게 과일감은 아니죠. 과일감은 아니죠.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감이라는 것은 두 분께서 말씀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가져온 신용의 거래 속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체득한 경험치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달러는 가능한데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거는 진짜 이게 좀
불확실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금리 정책을 가져갈지, 기획재정부에서 금리 정책에 어떤 그 어드바이저를 또는 뭐 코멘트를 내릴지, 또 용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수많은 그 기관들이 하나의 경제 정책을 놓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감을 잡는 데가 너무 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정책 그러면 미 연준이 그냥 결정을 딱 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면 국무성 채권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 입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정기 전문가께 주고 싶은 결론적으로 환율 시장 지금 많은 기업들이 2023년 궁금한 게 환율입니다. 어떤 분들은 1250원에서 1350원 밴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일감 말고. 올해 그 환율 전망을 여쭤보신 것 같아가지고 올해 환율 전망은 이렇게 봅니다. 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1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네. 본다면 처음 1, 4분기, 2, 4분기 초까지는 좀 약해진다 달러가. 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상저죠. 네. 이제 1,100 원대 후반까지도 그 정도로 예.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때 사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110 위에까지 114까지 갔었습니다. 올라갔었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103원대, 103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지수로 네. 달러 인덱스가 이 달러 인덱스가 100선 정도까지 이렇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중반기에 들어가서는 조금 반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이 오프닝을 하면서 리오프닝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그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중반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 신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조그마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네. 환율이 좀 상승할 수 있다. 중반기 들어면서.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이 역환율이라는 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도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통화 정책이 막바지에 정상화가 막바지에 달하고 그리고 CPI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하락한다면 미국도 이제 강달러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1200원 선을 중심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목 교수님하고 변정규 전무님 끝으로 한 1분 정도로 뭐 두 분께서 책도 저한테 소개를 주시고 사실 이게 참 금융은 법이다. 이 뭐라 그럴까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썸 타기, 환율 썸 타기. 정말 썸을 좀 타고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 돈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금융시장이란 어떤 것이고 법이란 것이 금융과 어떻게 맞물려 간다라고 하는 걸 좀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 변정규 전무님도 환율시장 썸을 어떻게 타면 서로 깨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융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소할 텐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이든 금융시장이든 금융기관이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뭐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할 거 없이 뭐 대부업 뭐 모든 게 있죠. 네.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법률 이름을 치면은 뜹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융은 법이다를 부제로 넣었고요. 네. 그리고 금융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시장에 왜 갑니까? 시장에 상품을 사러 가죠. 시장에 가서 상인한테 상품을 삽니다. 근데 그 시장에 갔더니 누군가가 관리 감독하죠. 시장 상인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사기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인한테 상품을 사는데 누가 관리 감독해요?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한테 금융상품을 사는데 누군가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
금융기관 내지 금융회사, 네. 금융상품, 네. 금융행정 이렇게 딱 쪼개 놓으면은 확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국채나 펀드나 파는구나. 누가?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얘네가 잘못하면 누가 나오니?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나오지 않니? 때로는 뭐 한국은행도 관련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공부하셔야지 당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변정규 님. 예, 제가 뭐 그 환율과 썸을 타자, 썸 타기 이렇게 한 거는 다름이 아니고요. 썸을 탄다는 거는 연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연애한다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자기가 좋아서 하면은요, 거기에 푹 빠져서 하게 되죠. 더 좋아서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 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좋아하게 돼서 하면은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좋아서 하자. 그렇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너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율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을 공부하거나 이제 주식을 할 때도 이렇게 썸을 타듯이 연애하듯이 자기가 좋아서 하자. 자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고를 방문하시면 아주 특정 제목을 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고수다, 고수된다. 근데 사실은 기본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방금 이상복 교수님이나 변정규 전님이 말씀하신 시장을 이해하고 상품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떤 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법 질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정규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해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보다 시장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좀 더 구체적인 책 안에 있는 내용과 판례를 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또 귀가 한번 솔깃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